중국 불법 어선 100척 이상이 한국 해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쇠파이프, 고해 충돌, 밤중 기습. 그런데도 한국 해양경찰은 끝까지 총을 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닙니다. 서해 바다에서 벌어진 목숨 건 추격전. 하지만 그 싸움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바다에서, 그것도 어업 단속 중에 사람이 다치고 쇠파이프가 날아오고 어선이 정면으로 돌진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말이죠. 그건 과장된 영화 속 장면이나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동료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링크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와, 한국 바다는 전쟁터야. 그가 그렇게 말하며 공유한 영상엔 믿기 힘든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 단속정 위에서 방패를 든 한국 해양 경찰관들이 비틀거리며 어선을 향해 고무탄을 쏘고 있었고, 그 반대편에선 날카로운 쇠꼬챙이와 쇠파이프가 마치 화살처럼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선은 엔진을 풀가동해 단속선을 정면으로 들이받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바다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그 장면은 차라리 해상 전투에 가까웠습니다.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단속이 과한 건 아닐까? 어민들은 그저 생계를 위해 바다에 나선 거잖아. 저는 엘리나 조입니다. 국제환경 NGO에서 해양보호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조사원입니다. 중국계 어머니와 한국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뉴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내 정체성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중국인의 딸인가, 한국인의 딸인가, 미국 시민인가.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느낌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불분명한 경계 속에서 유일하게 분명했던 건 바다에 대한 제 애정이었어요. 바다는 국적도 언어도 없이 모든 걸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대학에서 환경과학을 전공하고 NGO 활동에 뛰어들었을 땐 꼭 바다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일, 그게 제가 믿고 싶은 정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본부에서 한국 서해의 불법 조업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민감한 해역이자 국제적인 갈등의 중심지로도 알려져 있었어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반복되고 있고 한국 해경과 어민들이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계를 넘는 것 아니냐는 동정적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현장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보고서와 영상, 통계를 보며 저는 판단하려 했습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과한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늘 그래왔듯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객관성이 깨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의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바람은 생각보다 거세고 항구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해양경찰의 야간 단속 작전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장 브리핑을 듣고 간단한 촬영을 마치면 돌아올 예정이었죠. 하지만 배에 오르자마자 저는 그 예상이 얼마나 얕은 판단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장? 없었습니다. 총기류는 물론 전기 충격기조차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고무탄, 방패, 그리고 손으로 쥐고 올라갈 철제 사다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공격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장비에 가까웠습니다. 왜 더 강하게 대응하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해경대장은 말없이 하늘을 한번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총을 들면 이건 단속이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키려는 사람들이지 싸우러 나온 군인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단속을 하는 이유, 그 방식, 그리고 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 그 모든 것이 제가 이해하던 생계형 조업이라는 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짜 바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둠 속을 가르며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게 엔진을 끄고 불을 꺼버린 채 접근해오는 수상한 선박들. 그 순간 저는 이 바다에서 누군가가 위협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시선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밤하늘은 마치 조응이 모든 걸 숨기려는 듯 별 하나 없이 먹먹했습니다. 잔잔한 듯 일렁이는 바다는 모든 소리를 삼키고 있었고
해경 단속선 위엔 숨소리조차 아껴야 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조용히, 이제 곧 나옵니다. 선장 쪽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휘관도 무전을 손에 쥔 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대장님은 말수도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어쩐지 현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만의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요히 바다를 바라보며 촬영 장비를 조정했습니다. 이 순간을 담는 것이 제 일이었지만 제 가슴은 점점 더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밤바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을 꽉 움켜쥐게 만드는 불안감.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팽팽한 대치의 현장이었죠. 전방 2시 방향, 미확인 선박 다수 접근 중입니다. 갑판에 있던 레이더 담당자가 보고하자 선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근한다. 모두 준비. 대원들이 일제히 방호복을 가다듬고 고무탄 발사기를 장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커다란 방패를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어선 진입용 철제 사다리를 조립하고 있었죠. 마치 이들이야말로 누군가의 공격을 버텨야 하는 쪽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배는 아주 천천히, 조용히 어둠 속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잠시 후 희미한 윤곽들이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채 거의 멈춘 듯 은밀하게 떠있는 그림자들, 그것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이었습니다. 레이더에도 거의 잡히지 않게 엔진을 최소로 돌리며 조업하는 방식이었죠. 지휘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창한 중국어로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정선하십시오.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정선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정면에 있던 한 어선이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굉음을 내며 우리 쪽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켜! 갑판에서 누군가 외쳤고 단속선은 급히 회피 기동을 시도했지만 어선의 측면이 그대로 단속선의 옆구리를 스치며 충돌했습니다.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물보라. 저는 카메라를 놓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진입조, 오른쪽 배로 올라간다. 지휘관이 외치자 4명의 해경대원이 방패와 철창을 들고 어선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선 위에선 쇠파이프가 날아왔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몸싸움, 실랑이, 하지만 총은 한 발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끝까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도구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대원이 쇠꼬챙이에 팔을 찔려 무너졌고 그를 부축하며 달려온 사람이 그 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는 대원의 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바다가 뺏긴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 말은 분명히 대원에게 한 말이었지만 저는 마치 제게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구나. 저는 어쩐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말. 상대는 쇠파이프와 도주선을 이용한 조직적 대응인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무기를 쓰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단속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해가 뜨기 전에 짙은 어둠 속 그는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이름을 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는 물병을 들고 있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경태입니다. 이 바다만 25년째 지키고 있어요. 그는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늘 물어봐요. 총을 들면 쉽게 끝날 텐데 왜 안 하냐고. 근데 말이죠. 누군가는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버티는 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이 바다가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누가 지키려 했고 누가 등 돌렸는지 바다는 다 기억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하던 생계와 공존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여긴 누군가의 삶이고 싸움이며 기억이었습니다. 단속이 끝나고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무렵 선박은 다시 항구로 향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너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고무탄과 방패, 쇠꼬챙이와 도주하는 선박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기로 맞서지 않겠다는 사람들. 저는 그들이 버티는 싸움을 직접 봤습니다. 살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버티는 싸움. 내가 믿고 싶었던 건 공존이고 내가 말해왔던 건 양쪽 입장이었는데 막상 이 바다에 서보니 그 모든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항구로 돌아온 뒤 저는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식어버린 커피, 멍하니 바라보는 파도,
그리고 생각보다 따뜻한 침묵. 잠시 후 박경태 대장이 들어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이 힘들죠.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의 말에 엘리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세요? 사람들 다치는 거 보면서도. 박경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어요. 왜 우린 무기를 들 수 없는가? 왜 늘 우리가 참아야 하나? 하지만 그럴수록 깨달았죠. 우리가 총을 들면 바다는 전장이 됩니다. 우리가 참는 이유는 누군가는 이 바다를 전장 아닌 삶의 공간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저의 머릿속에서 오래 메아리 쳤습니다. 그저 조사 기록을 남기러 온 저에게 그 말은 너무나 낯설고 동시에 너무나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두꺼운 폴더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펼쳤습니다. 위성사진, 보고서, 해상 위치 정보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해양 조사선을 잠정조치 수역에 보냈어요. 중국이 거기에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거든요. 직경 70m, 높이도 거의 70m 가까운 세계 최대 규모의 양식장이라고 합니다. 엘리나는 깜짝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큰 구조물을 그게 그냥 양식장이에요. 박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곳은 한중간의 공동 수역이죠. 조업과 항행 외의 다른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업용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온누리호를 보내 조사하려 했지만 중국 해경과 민간 선박이 막아섰고 2시간 대치했지만 결국 조사조차 못했습니다. 엘리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거 단순한 어업 문제가 아니겠네요. 맞아요. 박 회장은 말했습니다. 그런 구조물 하나가 사실상의 점유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관리했다는 근거로 바뀌고 나중엔 영유권 주장까지 연결될 수 있죠. 남중국해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작은 철골 구조물로 시작해 섬이 되고 기지가 되고 결국 영토가 됩니다. 박 대장님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실린 현실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저 푸르고 평화롭기만 했던 바다가 기억과 갈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싸움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 날 박 대장님의 소개로 저는 또 다른 어촌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날 단속이 이루어졌던 해역과 가장 가까운 곳이자 중국 불법 어선의 침범이 가장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이 적었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어미는 찢어진 그물 자락을 들고 말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보면 그물이 아예 사라져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 그물이죠. 경찰에 신고해도 못 찾습니다. 그냥 손해예요. 또 다른 어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산란기도 안 가립니다. 싹 쓸어가요. 우린 규칙 다 지키고 있는데 바다가 비어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아이들한테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겠죠. 마을에 관해서 국화차를 건네주신 아주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매일 나가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뉴스부터 봐요. 혹시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절대 이 일 안 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바다에선 희망이 안 보여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단지 한 가정의 선택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가 이 바다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사용 노트북을 켜고 국제 NGO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제목은 한국서의 불법 조업 실태 보고서였지만 이제 그건 너무 얕은 요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수역 침해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조업이 한 지역 공동체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기록이다. 그리고 다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조사원이지만 동시에 증언자이기도 하다. 이 바다에서 사람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매일 그 바다를 지키고 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단속선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권한 것도 취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싸움을 정확히 보고 증언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박경태 대장님은 여전히 조용하게 단속 준비를 지휘하고 계셨고 대원들은 고무탄 장전 상태를 점검하고 물포 압력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갑판에 엎드려 와이어 절단기를 테스트했고 무전기 너머로는 해역 상황 보고가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사이 어민 몇 명이 배를 닫고 찢어진 그물 일부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또 밤에 왔더라고요. 아예 레이더 피해서 들어오는 게 습관이 됐어. 어민 한 분이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뭐라도 좀 제대로 찍어줘요. 우리 목소리
뉴스엔 안 나가잖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속선이 출항 준비를 마치고 대원들이 한 명씩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어민들의 작업선도 천천히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공동작전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연합이자 이 바다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무언의 행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다. 대신 방패를 들고 그물을 지켰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이 싸움을 정확하게 세계에 알릴 책임이 있다. 중국 불법 어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서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쇠파이프, 돌진, 폭죽 단속이 아니라 생명을 건 충돌입니다. 하지만 한국 해양경찰은 끝까지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싸움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리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